제11장 자유 1. 들어가며 자유의 논의는 칸트의 저술들 곳곳에서 나타나므로 그 개념의 전 범위와 그와 수반되는 문제들은 해당 구절을 차례대로 따라가며 해설하는 방식으로는 충분히 조망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 나는 칸트의 자유이론을 제2절에서 제시될 순서에 따라 검토할 것이다. 실존 이성 비판에 대한 해석의 난점들의 일부는 우리가 의지의 자유의 중심학설에 자유의 두 가지 개념과 의지의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되어 있음을 깨달으면 더 다루기 쉬워진다. 각 켤레 개념은 이미 칸트 이전에 골치 아픈 긴 역사를 지니며 칸트 자신의 초기 저술들에서도 쓰였다. 실존이성 비판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한 켤레 개념이 건전하다면 그것은 다른 켤레 개념과 연관됨을 밝힌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신의 의도였음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진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최초에 두 켤레 개념을 정립하거나 정의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것들을 결합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예고 없이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의 언어는 자주 그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직접 지시하지 않으므로 부주의한 독자들은 그가 이 두 켤레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아마 깨닫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 자신 스스로도 그 개념들의 이원성과 그가 다루고 있던 문제의 이원성을 늘 의식하고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우리는 두 문양으로 이루어진 실가닥들을 추적해 감으로써 칸트가 혼란스럽게 뜨개질한 직물의 짜임새를 포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두 문양으로 이루어진 보다 큰 하나의 문양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이 작업은 제2절에서 개괄되고 제3절부터 제12절까지 할애되며 후반부 제11절과 제12절에서 결론 지어진다. 제13절과 제14절은 이 장의 대전제와 무관한 두 가지 논점을 다룬다. 2. 의지의 두 개념과 자유의 두 개념. 실존이성 비판에서 자유를 그 속성으로 갖는 의지 개념은 다의적이다. 나란히 제시되는 의지의 자유 이론들은 서로 조화로워 보이지 않으며 양자는 실제로 서로 다른 것에 관한 이론이면서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한다. 실존이성 비판은 서로 다르지만 명백히 구별되지는 않는 의지의 두 개념과 자유의 두 개념이 만나는 장소이다. 두 개념 중 하나는 주로 순수이성 비판에서 유래하며 다른 하나는 정초의 유산이다. 두 개념은 상호 의존성이 실존이성 비판에서 밝혀진 뒤 후기 저술들에서만 명백히 구별된다. 따라서 우리는 실존이성 비판을 초기 저술들에서 얽혀있던 길들이 모아지는 동시에 최초로 분명하게 서로 다른 편으로 갈라지는 다리로 보아야 한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넘겨받은 것은 자발성, 즉 시간상에서 새로운 원인의 계열을 시작하는 능력으로서의 자유 개념이다. 정초에서 물려받은 것은 자율, 즉 미리 주어진 법칙으로부터
독립한 입법으로서의 자유 개념이다. 두 능력은 일반적으로 의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며 의지 자유의 문제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에서 논의된다. 칸트는 그가 공식적으로 앞의 능력을 자의, 뒤의 능력을 의지라고 불렀던 후기에 이르러서만 독자들이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 전에도 종종 이 낱말들을 사용했는데 이 낱말들은 때로는 암묵적인 구분을 위해 때로는 명백하게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것처럼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둘 중 하나를 배제한 채 하나의 논제만 제한적으로 다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탁월한 구분 아래 둘 사이의 혼동을 피하는 일이 시도된 도덕 형이서학에서조차 둘 중 하나의 논의가 다른 하나의 논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매번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칸트는 의지의 형식적 정의를 제출하면서 의지가 마치 관철될 수 있고 우리가 직접 의식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능력들의 혼합물인 것처럼 서술한다. 의지는 규칙들의 표상을 통해 우리의 인과성을 규정하는 능력이며 규칙 또는 법칙으로부터 행위를 이끌어내려면 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의지는 실천이성의 다름 아니다. 그것은 지성과 욕구 능력의 관계이다. 이성규칙을 객체가 실제하도록 하는 행위의 작용인으로 만드는 능력은 의지이다. 의지는 대상 또는 대상의 표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이성규칙에 의해 직접 규정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지가 직접적인 감성적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경험적 사실이다. 준칙으로 간주된 이성의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욕구 능력으로서의 의지 개념은 훗날 더 구체적으로 자의, 즉 준칙 자체에 의해 완벽하게 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능력이 된다. 따라서 자의는 법칙에 더해 행위의 동기를 갖는 반면 의지는 어떠한 동기도 갖지 않는다. 자의는 그것이 준칙으로 담는 법칙의 종류에 따라 혹은 대상의 순간적 표상이 아니라 준칙이 행위를 규정하는 정도에 따라 자유로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자의는 법칙이 아니라 다만 준칙만을 산출하지만 법칙을 자신의 준칙으로 삼을 수 있으며 특히 자의가 도덕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행위의 직접적 규정자로서가 아니라 행위를 규정할 준칙들의 법칙을 부여하는 자로서의 의지 개념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법칙은 일어나야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준칙은 일어나는 것을 규정한다고 말한다. 이 말의 취지는 충분히 건전하다. 말하자면 이성이 법칙의 정식화를 위해 필수적이더라도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준칙이다. 법칙을 정식화할 때 우리는 이성의 한갓 논리적 사용이 아니라 실제적 사용에 관계한다. 실제적 사용이 뜻하는 바는 선언적 종합 명제의 정립이지만 논리적 사용은 단지 규칙으로부터 행위의 추론을 의미한다. 순수 실천이성은 주어진 규칙들로부터 행위들을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일과는 관련이 없다. 이러한 순수 실천 이성을 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아니 결코 언어적으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을 의지가 감성적 조건으로부터 독립해 자유롭도록 규정하는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마땅하다. 만일 실천 이성이 의지를 규정한다면 이 경우 의지는 심리적이거나 상대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다. 설령 실천 이성의 개념과 행위를 연결하는 자연법칙이 있을 수 있다 해도, 그리고 이 법칙을 떠올리는 일이 내면적 삶에서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건이라 해도, 심지어 이 법칙이 자연법칙의 실천적 번역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그러나 칸트는 이것이 윤리학이 요구하는 의미에서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색한 미봉책으로 여겼다. 설령 행위의 모든 원인이 인간의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존재한다 해도, 즉 감성적이 아니라 지성적이라 해도, 그리고 행위와 원인을 연결하는 법칙들이 물리적이 아니라 심리적이라 해도, 그리고 칸트의 선배 철학자들과 새로운 해명에서의 그 자신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을지라도, 그럼에도 이에 대응하는 자유 개념은 윤리학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 이제 자유의 새로운 개념이 요구된다. 도덕적 복종을 위해 주어진 법칙은 바라는 목적과 수단을 연결하는 법칙, 즉 내가 자연법칙의 실천적 번역이라 불렀던 것이어서는 안 된다. 실제해야 할 것은 이미 실현된 자연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본성에 주어진 법칙이어야 한다. 그러한 법칙에 복종할 수 있는 의지나 자의는 단지 현상들끼리만 관련된 자연의 메커니즘을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우연적이 아니라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법칙은 그것의 현상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인식되는 그 형식에 의해 명령됨으로 순수하게 형식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메커니즘으로부터의 이러한 독립은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의 자유 또는 선언론적 자유인 바, 그 논리적 가능성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법칙 자체의 기원은 어디인가? 칸트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법칙이 자유의 한갓 제한이 아니라 자유의 산물 자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순수 이성 비판을 넘어서는 실천 이성 비판의 주요한 진보를 표시한다. 이는 도덕 철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다.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이 법칙 없이 그 자체로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겼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그것은 법칙의 기원도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도 정립하지 못했다. 법칙은 자의가 아니라 순수 실천 이성인 의지의 자유의 산물이다. 설령 누군가는 칸트가 자의라고 쓰는 것이 더 적합할 때 의지라고 쓴다며 이따금 불평하기도 하지만, 나는 칸트가 순수 실천적으로 입법하는 이성으로서의 의지를 가리키기 위해 자의란 낱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물론 의지가 직접 활동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지의 행위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의지는 다만 활동하는 자의가 복종하기 위한 법칙을 제공한다. 그렇다 해도 의지는 그 법령이
자기 고유한 본성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자유롭다. 그것은 어떤 임의적 목표의 만족으로 쏠리는 자유와 자연 법칙들을 매개하지 않는다. 그러한 매개는 논리적으로 사용될 때의 실천 이성의 기능이다. 의지는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며 그것도 대행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명령한다. 자의는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소극적 자유에 더해 순수 이성적 의지로서의 자기 자신의 이상화된 본성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발원하는 적극적 자유를 확보한다. 그가 자주 이성이법의 영토와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과 같은 정치적 은유를 사용하면서 칸트는 그것이 자율적이고 그 자체로 자유롭다고, 즉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말한다. 자의는 소극적 자유가 자연 본성에 대해 순수 실천 이성의 법칙에 따라 발휘되는 정도만큼 자율에 참여한다. 순수 실천 이성은 자발적으로 원형적 자연의 개념을 선출하며 자의는 이것을 자기의 객체로 삼음으로써 그러한 지성계의 형식을 자연세계에 제공하는 작용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외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서로 연관된 두 가지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의 능력만이 있을 뿐이지만 결국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완성이거나 논리적 형식으로 밝혀진다 해도 이 능력은 분명히 이종적인 자유를 지닌다. 자의는 오직 순수 실천 이성,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의 입법적 임무에 의해 주어진 규칙의 지배를 받을 때에만 완전히 자발적이다. 자유의 두 역할과 의미의 구별의 실패라는 정반대의 오류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 해도 마치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기도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칸트 자신이 실제로 그런 것보다 칸트를 더 어렵고 모호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능의 단순한 동일시에 대해서도 그리고 두 능력 이론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가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와 같은 정도의 문제들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자유를 전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칙은 자유로부터 분석적으로 따라 나올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의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동일하다. 이러한 의지의 자유는 절대적인 책무가 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다. 만일 실천이성의 모든 법칙이 경험적이라면, 즉 실천이성이 순수하지 않다면, 다시 말해 자율적이지 않다면 그러한 책무는 없을 것이다. 의지의 두 개념과 자유의 두 개념이 서로 풀 수 없이 엉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 공경은 대개 소극적 의미에서의 자유의 편에서, 즉 그 자유가 현상계의 자연적 필연성과 접촉하는 지점에서 발견된다. 3. 순수 이성 비판의 논증에 대한 칸트의 요약. 순수 실천 이성의 분석론의 비판적 조명과 사변적 사용에서 그 자체로 가능하지 않은 순수 이성의 권한을 실천적 사용에서 확장함에 대하여는 순수 이성 비판이 자유이론에 기여한 바를 간결히 요약한다. 우리는 이 절들을 칸트 자신이 이 저작의 가시밭길이라 일컬은 곳을 통과하기 위한 예비적 길잡이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형이상학 서설에서
칸트가 휴메에 의해 독단의 선잠에서 깨어났다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도 휴는 칸트의 비판을 주동한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휴는 인상으로부터 생겨나지 않은 어떤 정당한 관념도 있을 수 없다는 원리에 의거해 연구하면서 필연적 연결의 인상을 발견하는 데 실패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원인, 즉 시간상의 사건들이 필연적이고 종합적인 연결의 원인 개념은 정당성 없이 획득된 것이며, 혹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닌 키마이라 같은, 그리고 어떠한 이성도 견지할 수 없는 연결, 즉 어떠한 대상도 그에 대응할 수 없는 연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획득될 수도 시인될 수도 없다. 저 전제들로부터 휴미 추론한 것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칸트는 경험의 대상들이 사물들 그 자체라는 것이 휴무의 전제에 놓인 유일한 오류임을 발견한다. 대상의 인식과 관련해 대개 현상론자 또는 주관주의자로 생각되는 휴메에게 이러한 전제를 기속시키는 것은 어쩌면 기이해 보일지 모른다. 물론 비칸트주의자의 용어법으로 원만하게 정식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휴무의 전제라는 말은 사실이다. 거기서 칸트는 휴미 인식의 대상을 인상이라 부를지라도 그는 우리가 그 대상의 발생과 종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이 주어져 있는 질서에 따라 식별한다고 믿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사물 자체의 경우 우리는 어째서 하나가 주어져 있다고 해서 다른 하나도 주어져 있어야만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인과성 개념은 이성에서 생겨나지 않는데 원인과 결과의 연결은 그것의 부정이 자기 모순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지도 않는데 필연적 연결은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기 때문이다. 흉이 옳다면 그것은 경험을 통해 잉태된 상상력의 사생아이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적 혁명과 더불어 순수이성 비판은 사건들 간의 필연적 연결이 대상들의 인식에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이는 단지 경험의 대상들에 대해서만 인식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사건들 간의 필연적 연결을 구제했다. 왜냐하면 대상들은 규칙들에 의해 종합된 현상들일 뿐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떠한 인식도 갖지 못하는 사물들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한갓 습관에서 기인한 흉의 종합과 달리 종합의 규칙들은 필연적이다. 규칙은 대상의 인식, 즉 경험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상들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규칙은 순수 지성 안에 그 자리와 기원을 가져야 한다. 규칙의 순수 지성적 기원 때문에 그러한 개념과 규칙은 가능한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 있는 사물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이것은 옳지만 여기에는 칸트를 이전의 합리론 철학자들과 구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만일 그 개념의 기원이 경험적이라면 그것은 경험 너머에 있는 대상들을 생각하는 데 쓰일 수 없다. 하지만 그 기원이 경험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 개념을 그러한 대상들의 인식을 위해 쓸 수 있으므로 귀결되지도 않는다. 생각에 있어 그 개념의 사용 제한은 줄어들지만 인식에 있어
휴무식의 사용 제한은 남아있다. 자연에 대한 인과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 너머의 것들을 생각할 때 결여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직관이다. 직관, 즉 감관에 주어진 소요는 개념들의 종합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순수 개념들 간의 모든 필연적 연결은 분석적이다. 하지만 개념들은 직관들에 관계할 수 있고 이리하여 필연적인 제3의 사물과 관련됨으로써 이것들은 서로 필연적인 연결을 일으키며 이는 종합적이다. 우리의 직관은 감성적이다. 다시 말해 직관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 자체가 아니라 사물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대로만 우리에게 사물들을 현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 자체를 인식하려고 범주들을 그것들에 적용하려 할 때면 우리는 어떠한 지적 직관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사물들 자체에 대한 직관의 조건을 결여한 채로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여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사물들 자체를 생각하기 위해 범주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어쩌면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사물들 자체의 인식이 아니다. 만일 범주들이 이처럼 적용될 수 있으리라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그러면 범주들의 순수 비경험적인 기원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이 개념들이 기원에 대한 휴무의 견해가 옳다고 한다면 이러한 적용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칸트의 요약은 매우 중요한 지점에서 순수이성 비판의 실제 논증에서 벗어나며 순수이성 비판을 더 적확하게 평가했던 실천이성 비판의 다른 구절들과도 상이하다. 왜냐하면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경험적 인식의 한계 너머의 개념들의 적용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론적 의도가 아니라 실천적 의도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차이를 충분히 고찰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순수 이성 비판 자체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4. 이론적 이념으로서의 자유. 가능한 경험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경험의 완벽한 종합을 위해 사용되도록 이성에 건네진 범주가 바로 이념이다. 지성에 의한 표상들의 모든 종합은 부분적일 뿐이지만 이성은 총체적이고 무조건적인 종합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이성의 이념들은 언제나 무조건적인 동시에 부분들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와 관계한다. 이성의 원리는 조건지어진 것이 주어져 있다면 그 조건들의 종합 또한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조건들의 종합 또는 그것을 이루는 절대적인 무조건자가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무조건자에 대한 탐구의 길목에는 존재하는 조건성의 범주의 수만큼의 이념들이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우리는 인과성의 범주와 이에 대응하는 이념만을 다룰 것이다. 한 사물의 인과적 의존과 관련해 우리는 바로 앞에서 말한 원리, 즉 조건 지어진 것이 주어져 있다면 무조건자도 마찬가지로 주어져 있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조건들의 전체성이 주어질 때에만 생겨날 수 있는 조건 지어진 것은 생겨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원리를 적용한다. 이러한 무조건자를 찾아가면서 혹은 적어도 그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 설령 그것이 어떠한 단일한 경험에서 직접 주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의 개념이라 해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1. 우리는 조건들의 계열이 무한해 그 계열의 어떤 일부도
무조건적이지 않지만 계열 전체는 무조건적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2. 우리는 그 계열이 유한하고 그 계열 속에 무조건자가 포함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첫째 선택지는 자연적 원인성, 즉 하나의 시간적 사건과 다른 하나의 관계를 유일한 종류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상의 어떤 사건도 보다 앞선 사건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 발견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어떤 주어진 사건의 조건으로서 사건들의 무한한 계열의 학설을 받아들인다. 둘째 선택지는 무한한 계열 속에서는 무조건자가 발견될 수 없으므로 자연적 원인성은 유일한 종류가 아니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른 종류의 원인성, 자유의 인과성, 즉 자연법칙에 따라 진행되는 현상들의 계열들을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절대적으로 자발적인 인과성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중 어느 것도 임의적인 가정이 아니다. 이것들은 서로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각기 가정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이론 이성은 필연적으로 이율배반에 빠진다. 이율배반에서 둘 간의 대립은 그저 철학의 호기심이 아니라 마음의 부정될 수 없는 두 관심 간의 불가피한 대립이다. 이는 이성에 의해 생겨나기 때문에 이성의 힘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대립이다. 그리고 두 관심은 각각의 편에서 둘 사이의 화해를 깊이 의도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철학이 조용히 지형과 함께 받아들여야 할 대립이 아니다. 이제 서로 상충하는 정리들 각각의 증명을 간략히 제시해보자. 정립명제는 다음과 같다. 자연법칙을 따르는 인과성은 그로부터 세계의 현상들이 모두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한 인과성이 아니다. 이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과성, 즉 자유의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거칠게 말하면 이 명제의 증명은 원인들의 무한한 계열들의 불가능성, 따라서 첫 번째 원인, 즉 그 자체로 결과가 아니어서 말 그대로 자유로운 원인의 필연성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토미즘적 증명의 되풀이이다. 말하자면 조건들의 계열 안에 첫 번째 조건은 없다. 하지만 자연법칙은 어떤 것도 그것에 앞서는 충분한 조건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일어남을 인정한다면 자연법칙이 무제약적으로 보편적이라고 간주될 때 그 법칙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따라서 자연적 원인성, 즉 자연법칙 아래의 원인성은 유일한 종류의 것이 아니다. 반정립명제는 다음과 같다. 자연은 없다. 세계 내의 모든 것은 오직 자연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이에 대한 증명은 이렇다. 만일 자연적인 인과 계열 속에 자발적 원인 또는 절대적인 시초가 있다면 계열이 뒤에오는 것은 처음의 것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이리하여 시간상의 사건들이 합법직성에 의존하는 경험의 통일은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경험적 진리 또는 객관성의 어떠한 기준도 있을 수 없다. 정립은 독단론자의 주장이고 반정립은 경험론자의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관심은 순수 이성의 관심사로서 정립의 편에 선다. 경험의 내부에서 원인들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과학의 관심은 반정립에 있다. 물론 이 관심은 경험론 자체가 독단으로 치닫지 않는 한, 즉 그것이 현상들에 대해 끊임없는 탐구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의 주장들과 방법들을 형이상하게까지 확정함으로써 이성의
실천적 관심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때가 아니라면 도덕적 관심과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다. 하프의 실천적 관심은 과학적 관심과 필연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위험의 여지가 있다. 그것은 실천적인 것을 위한 탁월한 원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성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자연현상의 관념적인 설명들에 머무르고 물리적 탐구를 소홀히 하게 된다. 다른 한편 정립은 한 가지 분명한 장점도 있다. 모든 이율배반의 반정립은 인식의 건축물의 완성을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이성의 건축술적 관심, 즉 이성의 경험적이 아니라 순수 선험적 통일에 대한 요구는 자연스럽게 정립의 확언을 추천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실천이성뿐만 아니라 사변이성 또한 자유의 변에 관심을 둔다. 그런데 만일 이율배반이 없었더라면 형이사학은 다만 물리학의 확장태, 즉 반정립의 독단화에 이르렀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을 막는 이율배반은 순수 이성에 빠질 수 있는 가장 다행스러운 탈선이다. 5. 제3이율배반의 해결. 이율배반을 발생시킨 원리는 이렇다. 만일 조건지어진 것이 주어져 있다면 그 조건들의 전 계열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조건지어진 것은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자는 주어져 있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 말하자면 대전제는 조건지어진 것이라는 주어를 순수 범죄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반면 소전제는 현상들에 적용된 지성개념이라는 경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경험에서 모든 조건이 현상들로서 주어진 건 아니다. 그것들은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과된 것, 즉 선물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임무로 배정된 것이다. 현상의 영역 안의 조건지어진 것은 탐구가 지시된 대상이다. 반정립에서는 첫 번째 현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건지어진 것을 현상의 시간적 조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다른 한편으로 정립에서는 조건지어진 것을 시간성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대전제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만일 두 전제가 조건지어진 것을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이율배반은 해결될 수 없다. 그 경우 우리는 조건들이 동종적인 무한계열을 이루는 동시에 이종적인 유한계열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반정립이 시간상의 현상들에 대해 참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이어야만 하는 반면 정립은 현상들과 관련된 사물 자체에 대해 참일 수 있고 참이어야 함을 납득하게 된다. 이어서 칸트는 현상들의 관념성이 이율배반과 그 해결에선 간접적으로 증명되지만 선언론적 감성론에서는 직접적으로 증명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조건들의 총체성의 이념은 경험의 구성적 이념이 아니다. 거기서 우리는 객체에 대응하는 경험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규제적 이념이거나 주어진 현상 계열의 역진을 명하는 규칙이자 경험에서 도달할 수 있을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성이 역진을 끝내는 일을 금지하는 규칙이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인과적 메커니즘의 규제적 이념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로써 자유로운 원인이 자연 탐구에 스며드는 것은 금지되지만 여전히 다른 현상들 속에서 모든 현상의 조건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현상들을
사물들 자체로 간주한다면 이 규제적 이념은 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리하여 우리는 이율배반에 빠져들어 자유도 자연적 원인성도 모두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칸트는 우리가 자유로운 인과성의 현존을 확언할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할 때 그는 자연적 메커니즘과 모순되지 않음을 밝히려 한다. 그는 자유로운 원인성의 결과가 현상 계열에 곧 자연적 메커니즘의 질서에 속하게 된다고 확언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모든 현상은 실체성의 현상이다. 실체성의 현상은 자연의 인과 법칙 아래 다른 현상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확실히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현상이 아닌 것, 즉 본체 및 시간 계열의 일부가 아닌 것과 관련해 실체성은 자유롭게 활동하는 원인의 결과인 바, 여기서 자유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존재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세계 속의 모든 사건은 자연적인 동시에 자유로운 원인성의 산물이다. 우리는 사건을 자유의 인과관계로 파악하지는 못한다. 우리의 모든 인식은 사건들의 현상들 간의 연결에 관한 인식이기 때문이다. 사물들 자체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가 사물 자체에 원인성 범주를 적용할 수는 없지만 현상들과 본체들의 관계의 유비에 따라 범주를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가능한 인식과 관계되는 한에서 기계론적 인과율을 어기지 않고서도 본체를 현상의 자유로운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능력을 넘어선 주장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칸트는 자유를 생각할 권리를 다음과 같은 점에 제한한다. 우리는 사물 자체의 자유로운 인과성을 인식할 수 없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시공간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 개념이 어떻게 특수한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하므로 이 개념을 자연적 원인성 개념의 보충물로 쓸 수 없다. 우리가 자유로운 원인의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자연의 운행에 대한 우리의 서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칸트의 의도는 단지 자유를 통한 인과성이 적어도 자연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음을 밝히기 위함이지, 자유의 실제적 가능성이나 실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 아니다. 따라서 자유는 다만 미정적인 개념이다. 6. 실천적 자유. 이 지점에서 제3 이율배반의 정립의 증명이 지닌 기이함을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 나는 앞에서 칸트의 논증이 제1원인의 현존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논증의 변형태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유의 확립에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칸트는 정립에 대한 주석에서 답하기를, 이제 우리는 자유로부터 생겨나는 현상들의 계열의 제1시작이 필연적임을, 그것도 오로지 본래 세계의 기원의 파악을 위해 요구되는 한에서 그러함을 입증했다. 그러므로 이로써 시간상에서 한 계열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능력이 일단 증명되었으므로 이제 또한 우리는 세계의 진행 경로 내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인과성을 따르는 여러 계열들이 있다는 것과 세계의 실체들에 자유롭게 행위하는 능력이 속한다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전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자유 개념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모든 면에서도 그렇다. 모든 현상은 두 차원에 관계하는데 하나는 그보다 앞선
현상들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본체와의 관계이다. 두 번째 차원 또는 관계는 무차별적으로 보편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다. 보편적 스스로로서의 자유는 아무런 관심거리도 아니다. 지성적 원인성의 개념은 우리가 A. 논의되는 실체나 B. 그 실체의 활동의 지성적 법칙을 알 수 없다면 공허하다. 이를테면 돌멩이의 경우에 우리는 둘 중 어느 것도 알지 못하며 따라서 돌멩이로 현상하는 것들의 현상적 관계의 인식에 만족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것에 쉽게 만족한다.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자아의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현상들밖에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지성적 활동의 법칙을 인식한다. 이 경우 그것은 도덕 법칙의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현상적 원인성을 넘어설 수 있는 이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성적 원인성에 호소하고 이것들은 오직 인간의 의욕에서만 발견된다. 게다가 도덕성이 문제되지 않을 때조차 지성적 원인성의 개념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 생명이 없거나 한갓 동물적인 자연 본성의 경우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한갓 감성적인 즉 기계적인 현상적인 방법으로 조건지어진 것이 아니다. 생명이 없거나 한갓 동물적인 자연 본성의 경우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한갓 감성적인 즉 기계적인 현상적인 방식으로 조건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다. 오직 인간만이 그 밖의 다른 모든 자연을 단지 오직 감관을 통해 인식하는 한편 순수 통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데 말하자면 그러한 자기 인식은 결코 자기 감관의 인상들 속에 속한다고 간주될 수 없는 행위들 및 내적 규정들과 관계된다. 이제 칸트가 처음에 말했던 순수 이성의 관심은 정립의 편에서 정당화된다. 그는 말하기를 자유의 실천적 개념은 자유의 선언론적 이념에 기초하고 그것 없이 지탱될 수 없다. 실천적 의미에서 자유는 감성적 충동을 통한 강제로부터의 자의의 독립이다. 인간에게는 자연으로부터 독립해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실천적 자유는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즉 현상계의 원인은 우리 의지의 인과성과 필연적으로 배제되도록 규정하지 않음을 전제한다. 설령 우리가 의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간접적으로나마 감성적 충동에서 기인한다 해도 자연법칙 아래서의 충동과 모든 현상은 자연적 원인성이 아니라 자유로운 원인성의 개념을 수반하는 당위의 개념을 낳을 수 없다. 나의 의욕을 촉진하는 자연적 근거가 또 감성적 자극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결코 당위를 일으킬 수 없고 필연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늘 조건지어진 의욕만을 낳을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해 이성을 통해 표현된 당위는 그 의도의 척도와 목표뿐만 아니라 금지나 권위를 세운다. 만일 모든 법칙이 자연법칙이라면 당위를 생각하기란 불가능하다. 당위를 생각함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제하며 만일 순수 이성이 행위의 통제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다면 실체적 의미에서는 물론이고 선언론적 의미에서도 자유로운 원인성이 성립한다. 또한 이로써 선언론적 자유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식의 공허한 개념이기를 그친다. 칸트는 양비판서 모두에서 실천적 자유가 실제적이기 위해서는 선언론적
자유의 필연성이 존재되어야 한다고 고집한다. 칸트는 경험적 자유를 상대적이라 부르는데 이 자유는 절대적 또는 선언론적 자발성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행위들 가운데서 얼마간 경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보통 자기 통제를 훈련하는 행위에서 발견되지만 분노나 욕정에서 솟아난 다른 행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상대적 자유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원인들은 행위자의 내부에 있고 어떤 외적인 충동도 없다. 이것은 한번 궤도에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적인 계기에 의해 운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포물체의 자유이다. 설령 내적인 원인이 충동이 아니라 지성적으로 생각된 근거라 하더라도 이 자유는 시계와 같은 자동기계의 자유일 뿐이다. 경험론자들, 여기서 칸트는 울리히와 슐츠 같은 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틀림없다. 경험론자들은 자유의 상대적 개념이 윤리학의 적합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이다. 자유의 개념은 모든 경험론자에게 걸림돌이며 그들의 상대적 자유 개념은 공색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곧바로 다음과 같은 물음이 떠오른다. 칸트의 학설은 경험론의 학설에 맞서 자연의 메커니즘을 위반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의 자유 개념이 경험론자의 것보다 윤리학에 더 적합한가? 칸트는 자신의 자유 개념이 자연법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적 책임 귀속의 기초라고 말한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 그는 지성적 성격과 경험적 성격을 구별한다. 여기서 전자는 지성적 원인이 되는 지성적 또는 선언론적 주체의 것이고 후자는 시공간에서만 현상하는 것이다. 전자는 자유롭고 후자는 자연법칙 아래에 있다. 전자는 시간상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생각되며 후자는 자연의 인과 조건에 따라 시간 속에서 펼쳐진다. 우리는 후자의 본성으로부터 전자의 본성을 추론하며 후자가 전자의 자유의 발현이라는 믿음에 따라 후자를 벌하거나 보상한다. 경험적 성격의 자유는 처음에는 오직 소극적으로 곧 자연의 운행을 통해 필연적으로 조건지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지성적 성격의 자유는 적극적 자유인데 지성적 성격이 달랐더라면 세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들의 계열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부명을 드러내는 모든 사건은 두 측면에서 생각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보다 앞선 사건들의 필연적인 결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성적 성격에 의해 직접 규정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